안녕하세요, 이티비입니다. 1부에서 리버풀이 고전한 맨유전, 나폴리전, 잘츠부르크의 전반전을 분석해봤습니다. 이어서 잘츠부르크전의 후반전을 살펴보겠습니다. 후반전의 잘츠부르크는 포메이션이 뭐냐고 하면 애매할 정도로 유기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축구에서 11명의 선수로 모든 공간을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잘츠부르크는 선택을 했습니다. 횡적으로 선수 간격을 좁히고 종적으로 길게 세운다. 만약 리버풀이 왼쪽으로 진행하면 선수 전체가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다시 왼쪽으로 움직였죠. 이 과정이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눈여겨본 것은 수비 라인이 3명으로 유지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게 고정된 것이 아니라 리버풀이 오는 방향의 풀백이 사이드에 붙고 나머지 3명이 라인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죠. 리버풀이 왼쪽에서 공격을 하면 크리스텐슨이 공을 받는 선수에게 붙어주고 나머지 3명이 라인 유지, 반대편 사이드는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 가면 팀 전체가 반대편으로 이동합니다. 리버풀의 반대 전환의 패스 성공률이 떨어지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공격 시에 황희찬과 다카가 최전방으로 올라가고 그 밑에 소보슬라이, 미나미노, 음에페가 2선 라인을 형성, 다시 유노조비치와 레프트백 울머가 그 밑을 받쳐주었습니다. 리버풀의 공격이 시작될 땐 황희찬과 다카, 미나미노와 소보슬라이, 음에페와 유노조비치가 2명씩 라인을 만들어주고 중앙을 수비하면서 사이드로 진행한다면 그 위치에 풀백이 붙어주고 종적으로 길게, 횡적으로 좁게 선 잘츠부르크의 선수들이 사이드로 몰면서 수비했습니다. 공을 커트했을 시에는 보통은 전방의 공격수에게 롱패스로 보내줍니다. 잘츠부르크의 두 번째 골이 공을 커트하고 레프트백인 울머가 바로 전방으로 롱패스를 보내주었고 그 상황에서 생긴 프리킥을 빨리 처리하면서 리버풀의 수비진이 미처 자리를 잡기 전에 역습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유노조비치 혹은 음에페와 수비진과의 짧은 패스를 통해서 리버풀의 압박을 벗어난 후에 미나미노나 소보슬레이에게 패스를 해주는 전개도 많았습니다. 잘츠부르크의 세 번째 골은 잘츠부르크의 짧은 패스를 통한 전진으로 리버풀의 진영을 파고 들어가 리버풀의 수비를 무너뜨리고 넣은 골이었습니다. 그리고 클롭이 실점 직후 바로 변화를 주었습니다. 밀러와 오리기를 투입하면서 4-4-2에 가까운 포메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주목할 점이 마네를 오른쪽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로버트스는 높이 올려서 공격 쪽에서 오리기와 더해 파괴력을 높이고 아놀드는 상대적으로 좀 더 내려 마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숫자상으로는 언밸런스하지만 좌우의 공수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느낌의 변화였습니다. 이때 로버트슨이 올라간 자리를 밀러가 커버해주고 수비 시에는 체력적으로 여유가 있는 오르기가 수비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서의 마네의 활약으로부터 리버풀의 네 번째 골이 나왔습니다. 마네가 사이드에서 중앙의 피르미노에게 패스를 해주고 본인도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피르미노가 잃어버린 공을 마네가 잡아서 다시 크로스를 올려주었고 잘츠부르크의 처리가 애매해 파비뉴의 적극적인 세컨볼 대시를 통해서 공을 보내줬고 피르미노와 살라의 멋진 호흡을 통해 역전골이 들어갔습니다. 역전골 이후로 리버풀이 완급 조절을 했고 이미 엄청난 활동량을 보여주었던 잘츠부르크가 더 이상의 차이를 만들지 못하면서 경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쉽게 승점 획득에는 실패했지만 굉장히 잘 싸워주었던 잘츠부르크였습니다. 개인적으로 후반전에 돋보였던 잘츠부르크 선수는 레프트백인 울머, 중앙 미드필더인 유노조비치, 그리고 잘츠부르크의 키맨이었던 미나미노 타쿠미입니다.
팀 전체가 많이 뛴 경기였지만 각각의 라인에서 미나미노, 유노조비치, 울머가 모두 박스투박스인 양 공수에서 활약을 해주면서 투탑을 위에 고정시킨 거나 마찬가지였던 잘츠부르크가 공수 양면에서 숫자 싸움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울머는 라이트백인 크리스텐센보다 공격적인 역할을 압도적으로 많이 했는데 두 번째 골 장면에선 파울을 이끌어낸 롱패스를, 세 번째 골 장면에선 최전방까지 올라가면서 리버풀의 수비를 분산시켜 주었습니다. 유누조비치도 공격일 땐 전방 5인의 뒤를 받쳐주고 수비할 땐 포백 앞을 보호해주면서 다른 선수들이 좀 더 각자 할 일을 잘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특히 미나미노 타쿠미는 엄청난 활동량을 보여주면서 후반전 내내 좋은 활약을 했죠. 공격적인 면에서 1골 1도움을 올린 것도 대단했는데 경기 막판까지 후방에 내려와 수비를 거두는 것을 보면서 사실상 이 경기 MOM급의 활약을 했습니다. 다시 보다 보니 미나미노 타쿠미의 활동량에 반한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가장 놀란 건 제시 마치의 엄청나게 공격적인 전술 운용이었습니다. 리버풀을 상대로 처음 시작할 때 본인들이 늘 해오던 전술을 들고 나오는 건 시험해본다는 의미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는데 그 뒤에 가져간 변화와 후반전의 공격적인 변화는 정말로 용감할 정도로 과감했었습니다. 나폴리와의 두 경기를 통해서 잘츠부르크의 선전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제시 마치라는 이름을 앞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같다고 느낀 경기였습니다. 마지막은 처음부터 이 영상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만든 감독, 첼시의 프랭크 램파드 감독입니다. 처음 첼시로 왔을 때 의문부호가 더 많이 붙었습니다. 너무 빨리 첼시라는 큰 팀으로 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리고 이적 시장까지 징계로 막혀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램파드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올 시즌을 넘길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하게 했었습니다. 시즌 초반에 삐끗하더니 점점 자리를 잡아갔고 그것만이 아니라 과감하게 어린 선수들을 활용하면서 이적 시장의 페널티를 느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선수를 살 수 없다는 게 오히려 득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많은 자금을 사용하고도 성과를 못 냈다면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올 수가 있었을 텐데 램파드가 여러 선수를 활용해보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들을 과감히 사용해볼 수 있는 방패가 되었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점점 더 자신감이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말이 많았던 첼시의 유망주들이 드디어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건 역시 고무적이네요. 그리고 리버풀전을 보면서 램파드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감독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리버풀이 전반전에 전방 압박을 타이트하게 붙어줬습니다. 첼시에서 빌드업을 시작해야 할 조르지뉴는 봉쇄당했고 첼시 선수들은 리버풀의 압박에 볼을 잃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상적인 빌드업을 많이 못하게 됐고 전반전엔 직선적인 롱패스를 통해서 리버풀 센터백의 뒷공간을 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몇 찬스들이 있었고 아드리안의 선방으로 리버풀이 위기를 넘긴 적도 있었지만 그게 그렇게까지 리버풀한테 위협적이었냐고 생각하면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리버풀의 세트피스 두 방이 무너졌죠. 첼시도 압박은 가져갔습니다. 선수 간격을 좁히고 양 풀백과 캉테, 코바치치가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면서 공수 연결고리를 해주는 등 리버풀이 공격할 시엔 강하게 붙어줬습니다. 다만 높은 위치에서의 압박은 아니었기 때문에 리버풀이 무난하게 빌드업을 했고 점점 실력차가 드러나면서 첼시가 수세에 몰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리버풀의 공격 횟수가 많아지는 만큼 리버풀의 전방 압박도 많아지게 되고 수비진이 전방 압박에 고전하다가 전방으로 롱패스를 보내는 일이 잦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반 막판 왜 램파드 감독이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전반 40분이 약간 지난 상황에서
크리스텐센이 부상으로 교체가 됩니다. 이런 예의상치 못한 상황에서 주마가 투입되는데 램파드는 단순히 센터백을 교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전술 변화를 가져가게 됩니다. 전반 40분까지는 사이드에서 중앙으로 보내면 중앙에서 다시 사이드로 보내서 롱패스를 하든지 바로 중앙에서 전방으로 보내는 공격 전술이었는데 과정을 하나 더 포함시켰습니다. 사이드에 압박이 들어오자 반대편 사이드로 크게 전환을 시킨 후 바로 롱패스 혹은 중앙에 준 뒤에 그 선수가 롱패스를 하게 되는데 센터백의 뒷공간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리버풀의 측면으로 대각선 롱패스를 보냄으로써 리버풀의 넓은 측면 공간을 공략하게 됩니다. 전반이 마무리된 후 이게 먹힌다고 생각한 램파드 감독은 후반전에 선수 간격을 넓게 벌려버리고 큰 롱패스를 통해서 공격을 펼치게 되는데 리버풀이 거의 대처를 하지 못하면서 속수무책으로 측면이 뚫리게 됩니다. 반대 전환과 대각 롱패스 그 두 가지만으로 첼시는 후반에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 두 가지가 첼시를 어떻게 바꿔놓았는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버풀의 압박 무력화. 리버풀의 전방 압박은 쓰리톱이 자리를 잡고 있다가 수비진의 공이 가는 순간 두 명이서 압박을 하고 순간적으로 압박을 당한 수비가 사이드로 공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럼 다시 미들에서 한 명이 추가로 공격수 압박, 다른 공격진과 미들진은 패스 경로를 차단해서 직접적으로 공을 뺏거나 커트를 해서 바로 역습을 가는 형태입니다. 팀 전체가 상대 선수 사이사이에서 패스 길목을 차단하기 때문에 공격진, 미드필더진, 수비진의 간격을 일정하게 가져가고 공이 옮겨가는 대로 그 간격대로 전체가 움직이는 형태입니다. 여기에서 크게 반대 전환을 할 경우에 리버풀 전체 선수단이 쭉 반대쪽으로 움직이게 되고 그 틈에 원활한 빌드업이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 조르지뉴의 공간 확보. 레지스타의 특징은 넓은 시야와 좋은 패싱력으로 전방의 좋은 위치의 동료에게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점입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선 필수적으로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상대팀에선 당연히 그 공간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압박을 하게 되고 그게 성공할 경우에는 그 선수는 경기에 영향을 거의 주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사이드에서 사이드로 크게 전환을 해서 리버풀의 선수단이 옮겨올 때까지 여유가 생김으로써 첼시의 중원에 공간을 만들어 주었고 그 여유를 통해서 완벽한 대각 롱패스를 리버풀의 풀백 뒷공간으로 보내줄 수 있었으며 상당히 좋은 성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 리버풀 수비진의 균열. 리버풀의 핵심은 양 풀백입니다. 풀백이 거의 윙처럼 올라가서 공격을 하며 턴오버가 발생할 시 전방의 선수들이 싸워주는 동안 빠른 복귀를 통해서 수비까지 하는 1인 2역을 각자가 소화하게 되는데 거의 모든 팀들이 이걸 노려야 된다는 걸 알지만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팀이 드물죠. 이미 리버풀의 모든 선수들은 완벽하게 전술적으로 하나로 녹아 있습니다. 상대팀 입장에선 풀백의 전진을 직접적으로 막아주거나 뒷공간을 노림으로써 올라오질 못하게 해야 되는데 첼시가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대각선 패스를 통해서 풀백은 서둘러 복귀를 해야 되고 센터백은 그동안 그 자리를 커버를 해줘야 되면서 수비진의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시즌이 시작하고 가장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한 팀이 리버풀인데 프리시즌에도 대륙 커버로 주전 선수들의 휴식 기간이 짧았는데 특히 아놀드와 로버트스는 대체 선수가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있던 시기였고 첼시의 단순하지만 확실한 공격 전개가 계속되면서 이른 시간에 과부하가 걸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센터백들은 측면을 커버해야 된다는 부담이 생기면서
상대적으로 중앙이 열려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그 부분만 뚫리는 게 무슨 문제냐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축구에서 약간의 균열은 그 팀의 균형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모든 부분에서 잘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어 그걸로 인해서 상대팀 전체가 무너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도 리버풀이 사이드의 공간을 계속 내주게 되니까 센터백과 미드필더진이 사이드의 커버를 계속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중앙이 얇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첼시의 공격 전술이 다양해지게 되죠. 리버풀의 중앙이 열리게 되는 걸 본 첼시는 사이드에서 중앙으로의 공격 변화나 사이드, 중앙, 다시 사이드로 벌리면서 크로스를 올리는 사이드로부터 시작되는 다양한 루트의 공격을 시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 열리지 않을 것 같던 리버풀의 중앙을 캉테가 완벽하게 농락하면서 만회골을 집어넣었죠. 코바치치가 크게 아스필리쿠에타에게 롱패스를 하고, 아스필리쿠에타는 중앙에 있는 캉테에게 패스를 합니다. 베이날둠은 아스필리쿠에타를 막으러 가게 되면서 캉테에게 공간이 생기고, 뒤에 있던 파비뉴는 막으러 오는데 측면을 의식하면서 턴을 하는 캉테에게 완벽하게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크게 돌아가면서 반다이크를 한순간 끌어주게 되고, 마팁은 마운트 때문에 한 박자 늦게 커버를 들어가면서 반다이크와 마팁 사이를 캉테가 시원하게 갈라버렸습니다. 클롭은 실점과 동시에 마네를 빼고 밀러를 투입하면서 밀러와 베이널둠을 활용하여 측면을 강화시켰고, 첼시는 더 이상의 득점에 실패하면서 결국 뒤집지 못하고 경기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경기는 리버풀의 승리로 마무리되었지만, 이 경기에서 보여준 램파드 감독의 전술은 정말로 감탄이 나왔습니다. 물론 조금 도박성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첼시의 간격이 넓게 벌어져 있었고, 롱패스로 크게 벌려주는 전개를 하다 보니 만약에 롱패스가 리버풀 선수에게 커트당하게 된다면 넓어진 간격으로 리버풀에게 좋은 역습 찬스를 준다는 것이죠. 몇몇 기회가 있었고 리버풀이 마무리를 하지 못했었지만 첼시 입장에서는 실점을 했다면 치명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객관적인 전력에서 리버풀보다 한 수 아래인 첼시가 모든 부분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고, 램파드의 전술이 통하면서 후반전을 첼시가 잘 풀었습니다. 클롭이 리버풀에 와서 팀과 수비진을 정비한 이후로 이렇게 완벽하게 리버풀의 전방 압박을 무너뜨리고 수비진을 쩔쩔매게 한 팀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좋은 경기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과연 램파드가 이번 시즌 팀의 정체성을 잘 세우고 유망주들을 육성한 후에 다음 시즌 필요한 영입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성장할지 상당히 기대하게 만드는 경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롭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젤리코 부바치 수석 코치가 나간 이후로 걱정을 하는 시선이 많았는데, 전방 압박은 그전보다 약해졌지만 밸런스와 시기적절한 대처는 훨씬 더 좋아졌다는 생각이 드네요. 용병술에 있어서는 유럽 최고 레벨로 올라선 것 같습니다. 영상을 준비하며 통틀어서 보다 보니까 클롭이 사사이와 비슷하게 전술 변화를 가져가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리버풀이 피르미노와 마네 혹은 살라로 투톱을 이루고 피르미노가 거의 프리롤처럼 움직이는 게 보이는데, 피르미노의 위치에 따라서 한 칸 내려오면 4-2-3-1이 되고 또 한 칸 내려가면 4-3-3이 되어버리더군요. 그리고 그게 거의 모든 경기에서 통했다는 걸 볼 수 있어서 결국은 클롭한테 다시 감탄하게 되네요. 제가 05년 챔스 결승과 06년 FA컵 결승으로 제라드의 팬이 된 뒤로 계속 리버풀 팬인데, 진짜로 제라드가 복귀를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클롭이 앞으로 쭉 맡아주기를 바라게 되네요.
이것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